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가적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헌정 중단을 야기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 이석연 전 법제처장, 동서대학교 석좌교수, 제28대 법제처장,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 부위원장 역임.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내란 행위라며 탄핵은 더 큰 헌법 외적인 비상 상황을 막기 위한 헌법의 통제 장치임을 강조.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생각하는 계엄 사태 이후 바람직한 헌정 질서 집중 분석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11일 만입니다. 대통령 직무는 즉각 정지됐는데요.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전 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비상계엄 선포 열하루 11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네. 많은 국민들이 초재하면서 지켜봤는데요. 이번 탄핵소추안 표결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어제 통과되리라고 봤습니다. 네, 거기 이제 이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12표가 이탈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네, 저는 그건 이탈표가 아닙니다. 오히려 헌법의 정신을 살린 헌법 등대지기 표다. 오히려 8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론을 따른다고 해서 탄핵 반대표를 던졌습니다마는 네. 이 표야말로 오히려 저는 헌법 이탈표라고 봅니다. 이 국회의원은 헌법상 당론보다도 국가의 이익을 따라서 양심에 따라 표결하라고 헌법에 되어 있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는 당론이 아니라 헌법적 양심에 따라서 표결을 해야 하는데 당론 따라서 85명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네, 말끝마다 헌법기관이라고 하면서도 평당원보다도 못한 결정을 이렇게 85명이 집단적으로 반대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좀 서글펐습니다. 네. 1호 헌법연구관으로 헌법학자 이 처장께서는 탄핵은 헌정 중단이 아니라 탄핵이야말로 지극히 헌법적인 절차다라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요? 사실 이 탄핵이라는 것은 헌정 중단이다 하면서 이 탄핵을 반대하는 그런 그 주장들이 꽤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만은 탄핵 자체는 지극히 헌법적인 것이다. 왜냐? 이 사실과 심은 원리가 지배하는 이 정치 세계에서 네, 자칫하면은 사유 통제 불능 상태에 있고 국민들은 저항권을 행사하는 이 과정을 헌법의 테두리로 끌어들여서 네, 헌법적 절차에 의해서 헌법의 헌정 질서가 굴러가게끔 하는 것이 바로 탄핵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은 이 헌정 중단이 아니라 헌법적인 질서다. 네, 이렇게 보고 어제 탄핵이 됨으로써 바로 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고 그대로 잘 헌정 질서가 굴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네. 그렇게 믿기 때문에 이 탄핵이야말로 가장 이 단계에서 대통령이 사임하지 않는 한 해결해 가야 할 정도라고 저는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탄핵 정국을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 탄핵 사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비교하면은 네, 그 탄핵 사유의 중대성, 명백성에 있어서 엄청난 그 중압감이 더 크다고 봅니다. 네. 한마디로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이번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비하면 세 발의 핍니다. 네, 그렇게 그러면은 그 앞으로 탄핵 절차가 진행돼서 결론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렇죠.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이 공석이어서 지금 재판관부터 임명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번 심판은 예전과는 달리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옵니다. 예. 미리 좀 말씀을 여쭈면은 이번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저도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탄핵 심판에 있어서 결론은 재판관 전원일치로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오리라고
예측을 합니다. 지금 재판관이 현 6명이 됐든 네. 충원이 돼서 9명이 됐든 저는 그런 예측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전원일치로 일치로요. 나오리라고 봅니다. 네. 과거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개시될 때 바로 탄핵되는 날 어느 매체와 인터뷰에서도 전원일치로 인용 파면 결정이 나오리라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네. 이번 사안은 그때에 비하면 탄핵 사유에 있어서 훨씬 더 명확하고 중대하고 그리고 바로 다 지금 나타나 있기 때문에 네. 그 기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3개월보다도 짧으리라고 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빠르면 어느 정도 시간이 글쎄요, 있어야 저는 될것 빠르면은 한 2개월 안에 같습니다. 네. 그 탄핵 결정이 나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과는 별개라는 겁니다. 네.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겁니다. 네. 그래서 헌법에도 이 직무로부터 배제, 파면 결정에 그치고 민형사 책임과는 무관하다고 헌법에 명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내란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은 이 탄핵 지금 심판 절차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네. 예, 윤 대통령은 그런데 12.3 비상계엄이 정당한 통치 행위라면서 잘못이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예. 정당 행위라 수사 자체가 위법이라는 주장도 했는데요. 헌법학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봅니다. 왜냐, 이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는 헌법입니다. 네. 그리고 국민은 바로 그런 헌법을 만드는 힘의 원천입니다. 때문에 대통령을 비롯해서 대통령의 모든 행위는 헌법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번 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두 가지 점에서만 제가 여기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네. 첫째, 절차에 있어서 헌법이 정한 절차를 완전히 지키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회의록을 만들어서 문서로도 하고 그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위원이 서명을 해야 합니다. 이건 헌법에서는 부서라고 그러죠. 네. 근데 이번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나중에 밝혀졌습니다마는 국무총리가 그랬습니다. 나는 회의록에 서명한 적이 없다. 네. 심지어 그 행안부에서는 국무회의 회의록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대통령은 바로 나가서 네. 국민을 향해서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 행위 자체가 내용이야 어떻든 이미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왜 그것이 그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무효인지를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저는 길을 가고 있는 분들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12.3 사태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군대를 풀어서 병력으로서 공공 안녕 질서를 유지할 만한 그런 급박한 상황인지 묻고 싶습니다. 네. 아마 누구든 그렇지 않다고 삼척동자도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네. 그런데 그게 헌법에 명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 규정을 어기고 헌법에서 금하고 있는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하고 선관위에 들어가고 군대를 풀었단 말이죠. 네. 이것이야말로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유린하는 국헌문란의 폭동이라고 저는 네. 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점에 있어서 명확합니다. 그리고 증거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길게 끌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대통령 통치행위 운운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네. 통치행위 자체가 과거 구시대의 유물입니다. 네. 그 통치행위는 반드시 헌법 틀 내에서 이루어질 때만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탄핵이 가결된 이후에 윤 대통령은 잠시 멈췄었을 뿐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에게 묻고 있는 죄는 내란죄입니다. 네. 네. 이에 대한 견해가 우선 궁금하고요. 어떤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우선 그 윤 대통령이 어제
직무가 정지되기 직전까지도 국민한테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다시 돌아오겠다는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국민한테 경고하고 공무원들한테 그때까지 잘하라, 잘 있어라 이런 식으로 한 데 대해서는 참으로 저는 통탄할 일입니다. 네. 연민까지 느낄 정도입니다. 이 내란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네. 헌법기관의 권능을 소멸시키거나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비상계엄의 선포 행위는 사면권이나 외교권 행사와는 달리 헌법에 그 규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네. 따라서 그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그 자체가 위헌무효가 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내란죄에 분명히 저는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헌법 자체를 어겼기 때문에. 탄핵 정국 속에 국민의힘은 친윤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된 가운데 탄핵 소추안 통과 직후에 최고위원들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 사퇴를 두고도 논란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권한 대행의 성립 여부, 비대위원장을 과연 누가 임명해야 되느냐 여러 이제 논란이 있는데 국민의힘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저도 이제 뭐 제가 당적을 가진 적은 없습니다만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서 공관위원장 대행까지 했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어제 85명의 헌법 이탈표가 나온 데 이어서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5명의 최고위원이 사퇴함으로써 한동훈 체제를 붕괴시켰습니다. 네. 저는 이것을 보고 참 첫째 몇 가지를 느끼는데 우선 한동훈 대표하고 지금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권성동 네. 원내대표한테만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한 대표가 이 비상계엄이 선포될 때 몸으로라도 받겠다 해서 상당히 그 결기를 보였는데 그 이후에 좀 왔다 갔다 했어요. 네.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만 마지막에 결국 탄핵 찬성으로 돌아섬으로써 이번 탄핵 가결안에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는 평가를 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국민의힘은 잘못하면 분당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네. 분당까지 가면은 사실 지금 중진이라고 하는 분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분들 중에는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탄핵 찬성에 들어섬으로써 그로 인해서 많은 기득권을 유지했던 분들도 있어요. 네. 뭐 누구라고는 않겠어요. 그런데 어제는 몸을 바쳐서 또 탄핵을 막았단 말이죠. 이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많은 의원들이 포진해 있고 한동훈을 따르는 현역 의원들이 아주 적습니다. 네. 저는 아무리 뭐 했더라도 한동훈 대표 위주로 젊은 세대 위주로 보수를 재건하기 위해서도 국민의힘은 그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권성동 대표의 역할이 지금 크다고 봅니다. 분당을 막느냐,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네. 따라서 가는데 사실 이 권 대표를 비롯해서 소위 원조 친윤이라고 하는 분들, 이분들은 윤 대통령의 오늘의 사태를 초래한 데 책임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중을 해야 하는데 다시 또 전면에 나왔거든요. 다시 윤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찾자면서 과거와 같은 흘러간 곡절을 틀어댄다면은 이건 안 됩니다. 네. 저는 이 권성동 대표에게 연수원 동기로서 충고합니다. 국민의 뜻을 보고 멀리 보고 보수를 살린다는 심정으로 정도를 가라고요. 네. 한국의 정권 교체는 복수국이고 우리 정치는 복수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우리 정치는 왜 이 같은 복수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최근에 이재명 대표 만난 자리에서 네. 정권 잡게 되면 보복의 고리를 끊겠냐고 물었고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끊을 것이다라고 답한 네.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 만났을 때 어떤 점을 느끼셨습니까? 네. 지난번 한 2시간 반 동안 여러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이제
복수, 보복의 정치 악행을 끊겠다. 제가 묻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핍박을 받은 사람이 끊어야 한다. 과거 네. DJ가 핍박을 받았지만 정치 보복을 잃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또 하나 밝히고 싶은 것은 그날 이재명 대표를 만났을 때 비공개로 했을 때 첫 마디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계엄이 지금 심상치 않다. 그런 조짐이 보인다고 저한테 했길래 저는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 네. 그거 개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사고를 간 사람은 개헌 자체가 안 드는 거란 말이죠. 12월 3일 한참 전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당시에. 네. 그저 개헌 그 비상계엄이 발령되기 한 일주일 열흘 전인가 네. 그때 얘기를 한 겁니다. 저는 그럴 리가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도 계속 그걸 염려를 하더라고요. 적어도 경비계엄 정도는 선포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저는 개헌은 선포할 수 없다. 만약에 개헌이 선포되더라도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할 것이다. 바로 국회로 다 몰려들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계엄군이 국민의 편에 설 것이다. 염려 안 해도 된다. 그런데도 저한테 계속 그런 일을 하면서 좀 널리 알려달라. 저는 그 얘기는 안 했어요. 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이제 또 실용주의 노선으로 가라. 헌법의 기본 원칙, 네.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또 가진 자, 기득권층에 대한 한풀이식 정책을 좀 지향해달라. 네. 그리고 52시간 근로자의 획일적 적용, 또 이 지금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사의 책임을 묻는 그 상법 개정안보다도 자본시장법 개정에서 그 좀 충격을 최소화하자. 네. 이런 데 대해서는 당론과 당과 상회에서 긍정적인 방어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네. 이 처장께서는 총선 이후부터 그 임기 1년 단축 개헌을 주장해 왔는데요. 대통령이 지금 탄핵으로 새로운 정국이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권력구조 개편 등 개헌이 네.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지금 오래전부터 우리 헌법의 기본 틀을 바꾸고 국가가 나갈 지향해야 할 목표점을 찾기 위해서는 개헌이 최선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지난 총선 이후부터는 지금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를 하회하고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는 제대로 국정수행을 못하기 때문에 임기 1년 단축, 4년 중임제 개헌, 그리고 대통령 결선 투표제, 네. 이걸 강하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바로 비상계엄 전전날도 제가 주장을 했어요. 이재명 대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뭐 전혀 뭐 어느 집 개가 짖는 식으로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네. 그렇게 되면 저는 지금도 반드시 그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데 지금 개헌을 해서 대통령 선거를 하기 전에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그렇죠. 개시됩니다. 뭐 내년 초에까지 나오니까요. 탄핵 심판이 종결이 되면은 한 뭐 2개월 정도 이렇게 잡습니다만은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새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고 그 임기 중에 개헌을 해가지고 4년 중임, 네. 이건 국민이 많이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4년 중임 대통령제라고 하고 그 밖에 현대형 기본권, 국가의 틀을 바꾸는 큰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어떤 개혁 정책이나 혁신 정책보다도 중요하답니다. 결국 개헌은 다음 대통령으로 미룰 수밖에 없고 네. 그때 가서는 꼭 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국을 주도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국정안정협의체 제안도 했는데요. 물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거부 입장을 냈고요. 제1야당으로서 민주당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민주당도 이제 이 현 정국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습니다. 탄핵 이런 식으로 나가지 마시고 오늘 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탄핵을 않겠다. 네. 잘된 결정입니다만은 무엇이 국민이 원하는 것이고 무엇이 과거 민주당은 자신들만이 마치 정의를 독점하고 정의를 구현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천박한 영웅주의에 빠진 분들이 많았어요. 네. 그런 데서 벗어나가지고 전체 국민과 같이 갈 수 있는 그리고 많은 국민들 견해 특히 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이번 탄핵 사태나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행태를 보고 비판 세력으로 돌아선 사람들한테 좀 더 건설적인 의견을 듣는 공청회나 좌담회나
이런 것을 수시로 열어서 그걸 반영해야 합니다. 네. 이 처장께서는 현재 우리 상황을 정신적 내전 상태에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금처럼 국론이 분열되고 찢어진 적은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는데요. 균열된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봉합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사실 정신적 내전 상태다. 지금은 오히려 지금 편가르기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끝까지 버텨서나 하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4분 5일 넘으면서 국민의 그 심성이 찢겨질 대로 찢겨졌습니다. 사실상 내전 상태로 네. 돌아가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저는 이 관용과 진실에 기초한 우리 공동체 정신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지금 공동체 연대가 급속히 지금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걸 회복할 수 있는 관용과 진실에 기초한 공동체 정신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헌법적 가치입니다. 이제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모든 국정 운영이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헌법이야말로 국민 통합의 나침반이 되어야 한다. 제가 자꾸 헌법 합니다. 헌법은 별거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사유상도에 맞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절차가 바로 헌법적 절차입니다. 네. 차기 대선 일정과 대선 구도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제가 대선 일정 어떻든 지금 이제 헌재의 결정에 따라서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오면 저는 파면 결정이 나오리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나오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이 누가 될 것인가 또 누굴 밀 것인가를 가지고 국론이 양분되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슬기롭게 극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는 국민이 정합니다. 그리고 그 국민이 정하는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신만이 합니다. 이걸 가지고 정치인들이 너무 유치하고 경솔하게 분열시키면서 자신들의 어떤 마타도어로 이렇게 삼는 거 저는 신문이 났습니다.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현재 공석인 3명의 재판관부터 서둘러 채워져야 할 텐데요.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정하면서도 신속한 진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대통령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정수행을 보좌하게 됩니다. 용산 대통령실 연결해서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전정인 기자, 오늘 오전에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만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만나 향후 대통령실 운영 방안 등을 보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대통령실도 한 권한대행의 국정수행을 보좌하게 된 건데요. 면담은 1시간가량 진행됐고 이 자리에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배석했습니다. 정 실장은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대통령 비서실이 한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만큼 업무 협조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한남동 관저에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재 한남동 관저에 집거하며 수사와 탄핵 심판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탄핵안 가결 이후 입장문을 통해 잠시 멈춰서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수사와 탄핵 심판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제 대통령실 참모들의 조력을 받을 수 없게 된 만큼 법률 대응을 위한 변호인단 구성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태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정우김 전 새누리당 의원,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김성태 전 대표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어제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박근혜 탄핵을 이끈 윤석열 전 수사팀장이 탄핵 대통령을 물려받은 셈인데 윤 대통령 멈추지 않을 것이라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 현상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국민들의 소소한 일상을 빼앗아 버린 대통령의 독단에 대해서 이제 국회가 탄핵으로 응답했습니다. 특히 이제 국회가 대한민국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또 정국 안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이 정치적 위기 상황을 빨리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국민적 슬기로움과 지혜를 모아 나가는데 이제 정치권이 앞장서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탄핵 소추는 이루어졌지만은 대한민국의 정국 안정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측면에서 이제 특히 저희 국민의힘 보수 진영에서 배출한 대통령으로서 네. 앞으로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이 위상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 게 슬기롭고 현명한 면모를 국민들에게 보여줄 건지 줄 수 있을 건지 이걸 네. 대통령께서도 깊게 생각하시고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당시 탄핵 소추된 대통령의 당시 입장이라든지 처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대접이 되는 부분이 맞어요. 네. 이 대목도 비록 아프고 지금 불행한 시간이지만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의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상당히 깊게 사려 깊은 그런 처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홍익표 전 대표님,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만약 헌재에서 파면이 결정될 경우 60일 이내 대선을 치르게 되는데요. 향후 일정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헌재가 최장 180일인데 네. 과거 경험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기각될 때 한 2개월 걸렸고 그다음에 이 박근혜 대통령은 인용될 때 한 3개월 걸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2월 빠르면 2월 아니면 한 3월 정도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헌재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기 때문에 집중 심리에서 신속하게 해서 국정공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네. 이제 변수는 지금 헌법재판관 3인의 추가 임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추가 임명 절차를 국회에서 빨리 하면 그분들하고 같이 심리해서 2월 또는 3월 안으로 그 탄핵이 완료된다면 만약의 경우 이제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은 그대로 다시 자기의 권한을 시작하는 거고요. 네. 인용될 경우에는 2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순간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빠르게 되면 4월 대선 또는 5월 대선이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정우김 전 의원님, 헌법재판소에서 다룰 핵심 쟁점은 어떤 걸까요? 앞서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워낙에 사안이 뚜렷해서 이게 오래 걸릴 것 같지 않다 이런 진단을 하시던데요. 네, 그러니까 탄핵 소추 사유를 보면은요, 탄핵 소추안에 기재된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란죄의 우두머리로서 국헌을 문랑케 한 행위, 그리고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을 침해한 중대한 법 위반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즉 비상계엄의 위헌성 자체가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네. 이거 자체는 결론을 내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내란죄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그 논란이 있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상계엄의 절차적 실질적 위헌성과 관련해서 심리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도 그 위헌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란죄와 관련해 가지고는 소위 탄핵 심판이 아닌 다른 출액으로 또 이제 그 진행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과연 헌법재판소가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느냐 아니면은 한 가지를 가지고 빨리 결론을 내리느냐 이 부분도 네.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석연 전 처장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또 진단을 하시더라고요. 박진영 부원장님, 그런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탄핵안이 가결된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영상 담화를 통해 임기 내 성과를 쭉 나열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입장을 냈거든요. 끝까지 가겠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한 두 가지 단계를 생각하지 않나 싶은데요. 첫 번째는 아직도 이제 헌재에서 기각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는 이 검찰 수사 와중에 본인이 믿고 있는 이 선관위의 선거 부정 이게 결국 나올 것이다라는 아직도 그 망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극우 아스팔트를 집결시켜서 이 헌재를 압박하는 여론으로서 활용하겠다. 뭐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좀 더 길게 보자면은 본인이 뭐 탄핵되고 또는 형법적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친윤을 중심으로 해서 정권 창출이 된다면은 그때 가서 뭐 사면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네. 이런 기대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뭐 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공격적인 메시지를 틈틈이 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우려를 해봅니다. 네. 네. 김성태 전 대표님, 네. 탄핵 심판대에서는 윤 대통령이 본인을 스스로 변호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게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맥락일까요?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권 시절에 흔히 말하는 보수 진영의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검 내지는 또 검찰의 지휘에서 수사를 해서 두 사람 다 이제 구속시킨 그런 뭐 그런 경험을 수사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가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여소야대 정국의 거대 야권이 중심이 돼가지고 정치적 공세와 또 허위 가짜 사실을 탄핵 사유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결론은 뭐 국민들을 선동해서 이걸 국회에서 특히 거대 야권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탄핵 소추가 이루어졌다면은 사실상 국민의힘 집권당이 나서서 더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 소추의 모든 당력을 모아야 된다 생각해요. 네. 그렇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내란죄 중대한 위법성 여부 이 자체가 비상계엄의 절차적 실질적 그런 위헌성으로 이제 이게 헌재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께서 임명한 어느 지금 내각 장관들도 국무회의 당시에 대통령의 그 비상계엄 뜻을 받들려고 한 장관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네. 또 뭐 같이 그 내란에 절차 문제도 또 제기가 공조하고 됐고요. 네. 공범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대통령의 일방 지시에 의해서 따랐을 뿐이지 뭐 자신들은 이 계엄에 동의한 적 없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탄핵 소추는 이루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진정 이 땅의 보수와 진보가 어떻게 균형을 갖추고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건지 이걸 깊게 고민해주는 그런 처신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홍익표 대표님, 윤석열 대통령 결정적인 순간들을 돌이켜 보면 사람의 충성 안 한다로 시작해서 지금 뭐 결코 포기 안 하겠다 마무리되는 그런 인상인데요. 오만 불통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줄곧 있어 왔잖아요. 오늘 이 지경에 이른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대선 과정에서 이제 그 캐치프레이즈가 공정과 상식이었지 않습니까? 네. 본인이 이제 검찰에 있으면서 수사를 계속 그런 식으로 했죠. 그래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내가 수사를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공정과 상식이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는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서 대통령으로 당선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이미지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지나치게 법만을 강조하고 정치가 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소통도 안 되고 공감 능력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독선적 이미지 이런 것들이 중첩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우선 이재명 대표의 수사는 검찰이 하지만 사실상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자기의 파트너, 정책 파트너이기 때문에 대화를 했어야 되는데 검찰이 수사한다고 범죄자 취급하면서 대화조차 하지 않았던 것. 네. 그러니까 야당과 전혀 소통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지만 김건희 여사 문제가 지속적으로 윤석열 정권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네. 사실은 가족의 문제고 자기 그 아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특검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받으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이 문제를 계속 이 뭐랄까 그 국민과 맞서는 국민 여론이 매우 나쁜데 맞서는 형태로 하면서 여론이 더 악화됐었죠.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지적하는 것은 인사 문제인데 자기하고 지나치게 같은 코드 인사, 너무 극우적 그 성격을 가진 인사를 많이 썼고 또 어떤 사안이 발생하다 인사 문제를 삼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을 때 행안부 장관을 정치적 책임을 해서 경질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해병대 장병 사건 때도 해병대 1사단장을 그대로 안고 가는 모양새 이런 것들이 반복됐고 마지막 더 큰 문제는 정책적 성과가 부재했다는 겁니다. 출범 1년 차, 2년 차를 거치면서 경제적 성과가 계속 나쁘고 있고요. 올해도 지금 경제 당초 예상보다 굉장히 낮은 경제 성장률을 하기 때문에 네. 현장에서 민생과 경제 난이 가중되면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크게 추락한 것이 이러한 이 파국으로는 결정적 요인이 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정우김 의원님,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과는 별개로 12.3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 국정조사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그 조사 요구도 그렇고 또 특위를 구성하는 것도 그렇고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 보여지고요. 특검과 관련해서도 국회에서는 특검이 통과될 것이고 과연 이것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제가 생각할 때 현실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아마 야당이 원하는 대로 이 추진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사특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에 관해서도 과연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왜냐하면 국민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는. 물론 권한대행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한 예가 있지만 그렇다 해서 이 특검이라는 쟁점에 대해서 권한대행이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또 이거하고는 조금 이제 그 궤를 달리하는 이슈이긴 하지만은 명태균 황금폰이 앞으로 이슈가 될 개연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대통령은 지금 탄핵 소추가 돼서 심판 과정을 거치겠지만 과연 국민의힘은 이러한 난국을 어떻게 그러면 타개할 그런 보관을 가질 것인가. 네. 이것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과 맥을 같이 하는데 박진영 부원장님, 네.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하지 않겠다는 입장 오늘 이재명 대표 냈잖아요. 김건희 여사 특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사안들이 있는데 과연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이 점을 또 주목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한 총리에 대해서도 내란죄 공범 논란 지금 여전한 상황이 있잖아요.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는 한덕수 대행이 뭐 명분도 없고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뭐 능력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12월 12일 날 김건희 특검법 1차가 통과가 될 때 찬성이 195, 반대가 85입니다. 즉 1차에서 이미 제의됐을 때 재석 3분의 1을 넘겨버렸어요. 한덕수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2차에서 통과될 것이 분명한데 네. 본인이 뭐 이걸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실제로 이 권한대행이 현상유지적 측면에서만 일을 해야지 적극적으로 본인이 거부를 한다거나 또 어떤 의사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를 그대로 탄핵하지 않고 야당 입장에서는 유임시키자 뭐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나 싶은데요. 어쨌든 이 정부 자체를 완전히 이렇게 무너뜨리기보다는 현상 유지를 위해서 위기 관리로서의 총리가 존재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또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낫다라는 판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김성태 대표님,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 부결을 정하고 회의장 안에 들어왔습니다만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무효, 기권표까지 합치면 여당 내 이탈표가 23표에 이른다고 보는데 투표 전에 공개 찬성한 의원 수보다 배 이상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대표가 공감되지 않은 그런 리더십으로 좀 이렇게 의원들에게 반감만 사지 않았다면은 사실상 이 이탈표는 더 많았을 더 많았을 것이다. 네. 왜냐하면 제가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될 당시에도 보면은 그때 친박 비박 당시 새누리당 내부 분열과 갈등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넘게 밤새도록 끝장 토론 이래가지고 탄핵이 맞냐 조기 퇴진이 맞냐 이래가지고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이 4월 조기 퇴진 6월 대선으로 이렇게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당시 이정현 당대표하고 지금 비서실장하고 있는 정진석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을 때 네. 그걸 수용하지 못했어요. 그 내용을 그대로 어청에 보고하니까 본회의장 그때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자유투표를 했는데 처음에는 저희들도 한 30표 정도 받습니다. 30여 명. 근데 62명이 탄핵에 찬성해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국민의힘이 아무리 이제 8년 만에 또 이제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 정말 불행한 사태를 맞이하고 이것만은 피해 보고자 했어요. 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뭐 조기 퇴진으로 좀 질 수 있는 그런 퇴진의 모습으로 정국의 안정을 이렇게 가져가기보다는 헌재 심판을 받는 그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이렇게 이틀 표가 23표가 나왔는데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웬만큼 예상했던 숫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우김 의원님, 국민의힘 선출직 최고위원 5명 모두 사의를 표했습니다. 지금 한동훈 체제 지도부 붕괴 상황인데요. 한 대표는 사퇴하지 않겠다 그런 입장을 낸 적이 있고요. 뭐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은 그렇다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권한 대행이 과연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논란도 있고 또 비대위원장을 그럼 누가 지명하느냐 여러 가지 지금 충돌 지점이 있습니다. 아마 국민의힘 지도부에 속한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4시에 한동훈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돌연 취소했다라는 보도까지 나왔는데요. 이제는 바닥을 보이는 것도 모자라서 지금 지하로 내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친윤계의 최고위원들이 원래부터의 그 행태를 봐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 표결 이후에 사퇴하는 거는 제가 예상은 했었는데요. 여기서 장동혁, 진종호는 뭐 사실 이게 누구 파벌이라고 말하는 것도 좀 그렇긴 하지만 친한계로 알려져 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 사람들이 사의를 표하는 데는 한동훈 대표 리더십의 한계가 노정되는구나라는 측면도 있지만은요. 이 두 사람이 사퇴의 변이 뭐냐면은 탄핵을 막지 못한 책임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그 비상계엄이 옳았다라는 것인지 네. 탄핵을 막지 못한 책임이라는 표현의 그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아무리 해석을 해봐도 그 해석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대통령이 무슨 전시나 사변 같은 그런 국가 비상사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우리 편이면은 다 감싸야 된다는 그 논리에 지금 그 당이 매몰되어 있다라는 것인지 네. 아니면은 지금 보수가 분열이 되어 있는데 분명히 이런 것 때문에 분열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은 잘못되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보수가 그 다시 이런 것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깨끗이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자라는 측의 보수가 있고 또 한 보수는 비상계엄이 좀 잘못됐을지는 모르지만은 상대당도 그렇게 썩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 왜 우리만 이렇게 겪어야 되고 당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집단 논리에 지금 그 쌓여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 갈등이 하루아침에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홍 대표님, 한동훈 대표 의원들의 사퇴 요구에 제가 비상계엄을 했습니까? 라고 발끈하면서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냈는데 이게 분당으로까지 가게 될까요?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전망하세요? 먼저 그 어떤 의미에서는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비슷해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네. 정치적인 사안을 법적인 문제로 답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의 이 여의도의 문법이라는 것은 이 정도 같아. 이 여당 입장에서 어쨌든 대통령이 탄핵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이러한 상황과 뭐 탄핵이 옳으냐 그르냐, 비상계엄에 동의하냐 안 하냐 이걸 떠나서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거에 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일단은 재신임을 묻거나 아니면 일괄 사퇴를 하거나 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한동훈 대표가 그대로 나는 내가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게 사실은 법적 책임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네. 상황이 온 정치도의적 책임에 대해서는 본인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2016년과 같은 분당으로 하기는 어려울 거로 보입니다. 2016년 당시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놓고 사실은 친박근혜, 친이명박, 흔히 친이 친박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거의 세력 분포를 보면 친이 친박의 세력 분포가
거의 한 그 최소 6대 4, 그러니까 친이가 한 4 정도는 있었어요. 공천으로 많이 탈락됐긴 했지만 그 전에 그 총선 과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외에 계신 분들이나 원내에 계신 분들 할 때 당 전체 그 40% 이상의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세력들이 집단으로 반발하면서 결국은 분당으로 가는 상황이었는데 네. 지금 친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친한이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대표를 둘러싼 세력은 거의 제가 보기에는 당내 세력을 봤을 때 한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번 탄핵 과정을 봤을 때. 그런 측면에서 집단적으로 탈당하고 어떤 새로운 당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자막에도 나옵니다만 권성동 원내대표가 입장을 내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 거치 본인이 이제 숙고하고 있을 것이다라면서 지금 이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인데 박신영 부원장님 어쨌든 지금 한동훈 체제가 5개월 만에 붕괴됐는데 국민의힘 내에서는 뭐 물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한 대표에 대한 징계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한동훈 대표의 정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대표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뭐 징계 이야기는 좀 과도한 부분으로 보이긴 합니다만은 징계하겠다는 이야기는 한동훈 대표가 다시 국민의힘 내에서 유력한 정치인이 되는 것 자체도 막아버리겠다. 뭐 그런 뜻으로 들리거든요. 사실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된 것은 본인이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계엄령이 발표된 첫날 한동훈 대표가 계엄령 해제를 위해서 친한계 의원들하고 국회에 들어옵니다. 그때 저도 옆에 있어요. 제가 박수 쳐줬습니다. 한동훈 하면서. 네. 그때 그대로 그 스탠스를 밀고 갔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이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권력을 분점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꺼내니까 솔깃해가지고 입장을 바꾼 거예요. 바꿨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또 내가 권력 그대로 행사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다시 또 이제 탄핵 찬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국민의힘 내의 신뢰 그리고 한동훈을 지지해 주었던 이 여론의 신뢰 자체가 거의 다 붕괴해 버린 거예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곧 대표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원외 인사이기 때문에 대표직에서 물러나서 언론의 초점을 받지 못한다면 그냥 소멸해지지 않을까 네. 뭐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김성태 대표님,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가 되더라도 당분간 혼란이 이어질 듯한데요. 과거 바른미래당 만들어졌다가 다시 합치는 과정 지켜보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사태 이후 국민의힘 미래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분당까지 혹시 생길 수 있나요?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분당 절대 되지 않습니다. 네. 이 분당이란 것은 집권당이 특히 분당될 때는 그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네. 그 에너지는 보통 대통령 중심으로 이 발산되는 에너지인데 지금 탄핵당한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발산되는 에너지가 있을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분당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한편에서는 또 이준석 그 대표와 예. 과거 예. 또 뭐 유승민 전 의원 등등 개혁 보수를 칭하는 그런 세력들이 하나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런 그러니까 전망들이 있잖아요. 예, 2016년 당시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이루어지고 난 뒤에 바로 2017년 5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가는데 그렇게 해서 급하게 만들어진 그때 이제 뭐 유력 보수 진영에서 후보로 모실 수 있었던 사람이 이제 당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탄핵당한 정당에서 내가 후보로 나설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급히 만들어진 게 이제 바른정당이었어요. 네. 물론 유승민 뭐 의원 같은 경우는 자신의 뜻을 거기서 펼치기 위해서 개혁적 보수로 그렇게 했지만은 대다수의 많은 또 이제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은 그때는 솔직히 반기문 전 유엔 총장을 네. 모시기 위한 수단으로 새 당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반기문 총장이 한 달 또 채 되지 않아 가지고 드롭하고 난 이후에 뭐 대다수의 많은 의원들이 다시 복귀해서 네. 뭐 당시 홍준표 당 후보 중심으로 우리가 또 힘을 모았었죠.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당이 사실상 거의 수직적인 당정 관계를 끊임없이 요구했기 때문에 이준석 당대표도 거기에 좀 저항했지만은 역부족이었어. 네. 그래서 내쫓긴 것이고 뭐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는 훨씬 그 이전의 상황입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뭐 지금 현재 탄핵이 헌재에서 결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조기 대선에서 뭐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뭐 집권당인 국민의힘 우리 보수 진영이 앉아서 그냥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자기 또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그냥 상납할 리는 없겠죠. 그런 측면에서 뭐 슬기롭고 지혜로운 방안을 보수 진영 전체에서 모아 나가는 그런 단계가 이제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까 일정 혼선스럽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내일 오전 10시 30분 기자회견을 갖고 거취를 포함한 입장을 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홍익표 대표님, 내년 상반기에 조기 대선이 열릴 가능성 점쳐지고 있잖아요. 오늘 이재명 대표는 신속한 헌재 판결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헌재 판결, 그다음에 향후 정치 일정 어떤 전망이세요? 네, 그 헌재가 좀 신속하게 해야 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건 내년 1월 20일 날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도 해야 되고 또 트럼프 정부발 우리 한국의 여러 가지 경제, 통상, 외교안보 등 여러 가지 리스크가 지금 그 도전적으로 다가올 텐데 우리나라의 리더십이 빨리 대통령이 건재해야만 이 문제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 보기 때문에 헌재가 가급적 빠른 판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변수를 봐서 하여간 저희 그 현재로서 제일 가능성이 높은 건 2월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4월 대선이 있을 텐데 먼저 여당 같은 경우에는 아까 김성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당 내분 수습인 것 같아요. 네. 당이 수습이 돼서 만약에 여당이 분당된다면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질 거고 분당된다면 아무래도 우리 그 민주당 쪽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과거 이 문재인 후보 시절에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이렇게 유승민, 다자 대결이 됐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고 또 그 잘 수습이 돼서 양자 대결이 된다면 역시 대선이라는 것은 각 진영 간의 결집도가 있기 때문에 또 그 박빙의 승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 야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는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정책 정당으로서 그 현재 집권 플랜 그 본부가 있으면서 여러 가지 그 차기 정책이나 또는 집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플랜을 준비해왔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을 지속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이제 그 국민들에게 신뢰감과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정책적 비전을 어떻게 많이 비춰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아마 남은 기간 동안 각 당이 그런 그 역할 그 어떤 경쟁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박지정 부원장님, 거대 여당인 민주당 책임감이 무거울 듯합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여야정 3자 비상경제 점검 회의를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뭐 국정안전협의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좀 거부를 했고요.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달라는 당부도 있었습니다. 향후 민주당의 과제는 어떤 걸까요? 아마 이제 은행에 각별히 유의해달라 이야기가 아직도 국가 위기 상황인데 너무 빨리 대선 국민으로 전환하지 말자 뭐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는. 실제로 지금 이 대한민국이 안보와 경제의 위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부가 무기력한 상황에서 국회가 주도하자. 그중에서도 제1당인 민주당이 주도해서 이 경제와 안보 위기를 극복하는 주역이 되자. 아마 그런 취지로 저는 나아갈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여야정 협의회 제안도 비슷한 것 같아요. 국회가 주도해서 이 국가 위기를 돌파하자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런 측면에서 혹시나 뭐 미국을 한번 가는 방안 이런 것들도 구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네. 한국 사회의 안보와 경제라는 것이 미국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상도 포함될 수 있을 듯하고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이 주식시장을 향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낼 수 있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좀 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의사들 문제 이것도 좀 전향적으로 파악을 해서 해법을 제시할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네. 아마 전향적인 그 입장 변화를 내놓을 것 같아요. 네. 네. 정우김 의원님, 헌재 판결과 향후 정치 일정에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국민의힘은 어쨌든 차기 대권 주자 지형이 어떻게 될지 이게 관심사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최종심은 언제쯤 나올지 정치권은 이 점을 주목하고 있잖아요. 네, 가장 중요한 관심 사안이 됐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여야정 3자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제안을 했는데 국민의힘 입장은 여당은 국민의힘이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여당이 이런 입장을 보이는 것은 그만큼 조기 대선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서로가 예민해 있다라는 방증이거든요. 네. 그런데다가 오늘 그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헌재가 그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심리를 속결해달라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이것 역시 당리당략은 아니다 그러지만은 조기 대선이 민주당이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밑에 깔고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이고,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 재판이 열 몇 개가 더 남은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장 선거법과 관련해 갖고 2, 3심을 6개월 내에 지금 할 예정으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그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변호인단 구성이라든지 또는 그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수령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이슈에 대해서 지금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스러운 목소리가 여당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헌재의 심리를 속결하라는 그런 정신으로 결국 그거는 대한민국의 경제라든지 사회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불확실성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오히려 본인 스스로가 선거법을 신속하게 판결해달라고 촉구한다면 네. 그 본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말할 것도 없고, 오늘 기자회견의 핵심이 뭐냐면 국민이 주인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당에다가도 언행을 각별히 유의하라 그랬다는데 아마 네네. 국민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그 선고를 지금- 빨리 해달라는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화면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있는 현지 화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황이 만큼 대통령 권한 대행이 국회에 국정 운영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국면에서 대통령 직무대행이라는 큰 책임을 맡으셨습니다. 정말 국민들에게 정말 잘해야 되는 국면인데, 하여튼 이번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3번째인데,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보면 참 좋은 일이 아니죠. 근데 국민의 뜻이 모인 일이고 국가적인 불행을 국민이 바로잡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상황을 잘 수습하고 국정을 안정시키는 일,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정 운영의 대원칙은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다라고 하는 대원칙을 제대로 확립시키는 그런 과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국정 운영은 대외 신인도를 회복하고 민생 경제를 복원하는 일, 그것을 중심에다 놓고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자면 경제, 외교, 국방 이런 부분에서 모든 면에서 대내외적인 불안을 해소하고 또 우려를 빠르게 해소해서 제자리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 국회가 함께 협력하고 합심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국회의장도 우리 경제와 안보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생각입니다. 민생 부분은 더욱 각별하죠. 이 골목 경제, 바닥 경제가 정말 굉장히 어렵다는 게 국민들의 하소연입니다. 이제 그런 속에서 바닥 경제에 아주 가까이 가 있는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이것을 극복해 가는 데 있어서 더 큰 책임을 지고 또 역할을 해야 하는 그런 각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 과정에서 각국 의회에 대한민국의 민주적 회복력에 대해서 신뢰해달라고 하는 그런 서신도 보낸 바가 있는데요. 앞으로 그런 속에서 우리가 빠르게 국정과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 우리의 이렇게 그 안정된 모습을 보여나가는, 국민의 민생을 잘 챙겨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가장 강력한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한 신호가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그 대행께서도
국회와 협력해서 이런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어제 대행이 되시자마자 저한테 전화해서 오늘 약속을 이렇게 잡게 됐는데 이 협력의 중요한 출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탄핵이라고 하는 정치적 격변 과정에 불가피한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럴 때일수록 여야 그리고 정부가 함께 힘을 모으는 일, 이것이 국민을 안정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약간의 이견도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정부의 국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조속히 가동시키는 일, 그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국회와 이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고 그리고 국회는 국정 운영의 동반자라고 하는 그런 민주적인 그런 국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 대행께서도 각별히 함께 힘을 모아 나가고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비공개 과정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많은 논의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대단히 어려운 시기에 제가 의장님께 시간을 좀 내달라고 전화를 하자마자 즉각 수용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현 상황의 조속한 수습과 안정된 국정 운영이 제 긴 공직 생활의 마지막 소임이라 믿고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한미일, 그리고 많은 우방국들과 신뢰를 유지하고 안보 태세를 굳건히 하고 외교, 경제, 또 의장님께서 방금 강조해 주신 민생, 특히 어려운 분들의 민생, 치안 등 국정의 모든 분야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의장님 방문하기 전에도 국무위원들끼리 모두 모여서 현재의 상황을 점검을 하고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하는 모든 판단과 실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것이어야 하며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의 모든 판단 기준을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에 두겠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방금 의장님께서 강조해 주신 바와 같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하겠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은 의장님과 여야가 모두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경청과 겸손으로 이견을 좁혀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은 우리나라 민주화에 큰 공헌을 하신 분이고 헌정 질서에 대하여 굳건한 신념을 가진 분으로 알고 항상 존경하고 있습니다. 의장님의 합리적인 리더십 아래 여야 정부가 협조하여 조속히 국정의 안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정부가 먼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장 대통령 권한에 대한 예방한 모습 모두 발언들 들어봤습니다. 홍 대표님, 조기 대선 뭐 좀 이런 얘기입니다만 만약에 실시될 경우에 당내 이재명 대표와 대적할 만한 후보가 있을까 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이 움직이고 있는데 현재 견고한 틀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 글쎄요, 아마 당원의 좀 상당히 많은 당원의 절대적 지지를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틀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김부겸 전 총리나 김경수 지사, 그다음에 김동연
경기지사 같은 분들 모두 아주 훌륭하게 그동안 그 각각의 이 영역에서 나름대로 그 경력을 쌓아왔고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 당내에서 그 여러 가지 경선 과정에서 자신의 장점을 잘 어필한다면 나름대로 경선 구도는 잡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네.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는 민주당의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민주당의 유력 후보는 이재명 대표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나 생각됩니다. 박지원 부원장님, 북한 움직임 잠깐 보면요. 아직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보도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비상계엄 사태 관련해서는 뭐 수사 속보 등 신속히 보도를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4시간 만에 보도한 바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북한이 더 조심스러울 거라고 봅니다. 일단 윤석열과 그 내란 세력들이 북한에다가 무인기를 보냈다 또는 뭐 오물풍선 관련해서 원점 타격을 하려고 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북한을 자극해서 한국 내의 내정에 이용하려고 했다. 뭐 이런 생각들을 북한도 다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남북 관계에서 빌미를 제공한다거나 또 남한 내의 정치를 자극하는 일을 당분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합리적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미국과의 관계 문제에서 트럼프가 재등장했다. 그리고 현재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 내란 상황 때문에 좋지 않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보 파악을 하면서 이 삼각관계에서 어떻게 접근할 건지 이런 아마 지금 장기적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가 아닌가 뭐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정우김 의원님, 한 뭐 50여 초 남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 방송에 영향을 받아서 선관위의 불법 선거를 의심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여전히 부정선거에 대한 그런 시각들이 일부 존재합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개선을 하거나 점검할 일이지 그게 비상계엄을 선포할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네, 오늘 내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2.3 계엄 사태는 위헌, 위법적 행위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도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 여전히 궤변이 난무합니다. 친위 쿠데타, 내란 행위는 정치적 득실로 봐서는 안 되고 연결 지어서도 안 되는 그 자체가 너무나 엄중한 사안입니다. 이념적 성향을 떠나 대부분의 국민이 분노하고 들고 일어선 것도 이 때문입니다. 대선 등 정치 일정과 연결지어 본질을 흐트러뜨려서도 안 됩니다. 언론 역시 현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후보 검증을 제대로 한 것인지 정파 진영의 대리인 역할을 한 측면은 없는지 되짚어 봅니다.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반성합니다. 현재 위기 수습 국면에서도 양비론적 생중계에 매몰돼 대한민국 국표류에 일조하는 것은 아닌지도 성찰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